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냉전 예찬 마지막 완결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냉전 구도에서 주 상대방이 중국이죠. 중러북 이 악마의 이제 삼각편대인데, 이 중국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우리랑 계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랑 서방 자유공화국하고는. 이거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유령 도시에 의한 그 부동산 정책에서도 드러납니다. 2020년 8월에 무지막지한 3홍선 정책을 발표를 했죠. 3 Red Line. 이때 보면 현금이 단기 부채의 10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자산이 순부채의 10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자산의 70% 이내여야 됩니다. 이 같은 정책을 하게 되면 의미가 뭐냐면, 일단 모든 건설사를 죽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 은행에서 이제 이 정책에 의해서 은행이 돈을 안 주면 건설사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 라인에, 우리 인맥에 들어오는 건설사만 살린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권력 잡은 애들이.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 과정에서 민부가 박살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민부를 태워버려라. 이런 계산이 있지 않으면 이런 조치를 못 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또 이런 일이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보면 이 감금과 통제를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라. 이러한 컨셉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규모이든 감금 통제를 실행할 수 있는 공산당 파워를 국민들한테 실감시키는 것. 그 다음에 감금 통제에 순응하는 태도를 배양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대가를 치르든 인민 심리의 교정 및 훈련을 위한 특별 코스로 쓰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대가가 아무리 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 심리를 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양 같은 상태로 교정하고 훈련하겠다. 그런 컨셉이 걸려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못하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동계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삽질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제 군 영창의 형벌 중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살벌한 형벌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삽질 훈련이죠. 삽질 형벌인데, 데려가서 흙을 파라 그래요. 구덩이를. 그래서 이제 구덩이를 파서 이제 흙이 옆에 수북히 쌓이면, 그거 끝나면 다시 메꿔. 그래요. 그럼 또 흙을 메꾸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파라 그래요. 또 메꾸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명령을 하게 되면 아무리 의미 없는 일이라도 너는 순종해야 돼. 이거를 가르치는, 그걸 아주 야만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형벌이에요, 이게. 이 제로 코로나는 전 국민을 상대로 미국은 내 영창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종류의 말하자면 심리 통제, 처벌, 형벌을 이게 진행한 거라고, 이게. 그래서 얘들이 이게 계산 방법이 우리랑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인지.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후진타오 때까지는 중국이 멀쩡했는데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다 조졌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중국을 잘 아는 평론가들도. 저는 이게 착각이라고 봅니다. 진실은 뭐냐면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노선을. 그 다음에 시진핑은 또 권력에 오르니까 공산당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해줄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공산당의 약점. 두 번째로 공산당의 태반이 사실은 말하자면 뇌물과 횡령,
의한 범법자라는 약점, 이 두 약점을 가지고 파워게임을 해서 황제로 등극을 한 거죠. 자,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그럼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끌고 가냐? 아닙니다. 시 황제의 정책은 100% 중국 공산당에 절실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입니다. 지금 시진핑 때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황당한 정책들은 전부 시진핑 개인의 취향 혹은 선호가 아니라 저건 공산당이 그 체질상 요구하는 정책들을 시진핑이 실행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죠. 우선 그 시진핑의 등장 과정이 이게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이 2007년에 급작스럽게 출세를 하거든요. 2007년, 2008년에. 일단 2007년에 단 한 해 사이에 샹하이 당위원장이 됐고요. 중앙당교 교장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에 더불어 중국당이 그 연구소 있죠. 민주연구소인가? 저는 민주연구소 대신에 제가 보기에는 독재연구소 이렇게 좀 이름을 권위주의 연구소 이름을 좀 바꾸시는 게 더불어 중국당에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 양정철인가 하는 사람이 나서서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민주연구소, 더불어 중국당 민주연구소가 무슨 파트너십인가 업무 교류 협약 같은 걸 맺었죠. 그럼 중앙당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국 공산당은 연수 조직이냐? 아닙니다. 저 중앙당교의 교장은요, 딱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국가 최고 지도자, 혹은 차기 지도자, 아니면 최고 지도자의 바지사장. 아주 양순한 바지사장. 세 종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앙당교에 이제 연수받으러 입교한 사람들과 교장이 계속 접촉을 하면서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요, 저게. 그러니까 저게 특별 조직국이에요, 일종의. 그 중앙당교 교장이 된단 말이에요, 2007년에. 그 다음에 느닷없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죠. 그리고 당의 살림살이를 하는 당 서기처 1등 서기가 됩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간택받은 거예요, 2007년에 이미. 그리고 나서 2008년에는 부수상이 되고요. 이제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준비위원장이 되고요. 홍콩 마카오 대처위원회 핵심위원이 되고요. 뿐만 아니죠. 대형 이벤트가 2009년에 다가왔거든요. 건국 60주년 행사. 건국 60주년 준비위원장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2008년에 6521 프로젝트 핵심 지도부가 됩니다. 6521 프로젝트는 뭐냐면 국제금융위기 속에 이제 사회안정 유지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007년, 2008년에 이미 권력의 최고 핵심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그래서 이미 말하자면 2008년부터 일어나는 그 후진타오 2기 때 그게 후진타오 시진핑 양두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 시진핑은 누가 밀었냐? 공산당이 밀은 거예요. 왜 밀었냐? 저는 시진핑이 호소한 내용이 이렇다고 봅니다. 참고로 시진핑 칭화대 박사입니다. 무슨 박사냐? 이념 박사입니다. 이데올로기.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마르크시즘, 마오이즘을 연구한 이데올로기 이념 박사입니다. 시진핑 가방끈 깁니다. 저는 시진핑이 호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핵심 멤버들을 설득했다고 봅니다. 개방에 의해 중국 경제가 급속 성장했지만 우리 공산당의 통제력은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저를 차기 지도자로 밀어주시면 경제 성장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첫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념을 전 계층, 전 분야에 걸쳐 강화하고 둘째, 부패를 뿌리 뽑고 셋째, 공산당의 지도력과 통제력을 엄청 강화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 방점은 이념과 당 지도력, 당 통제 거기에 있는 거죠. 제가 예측하기는. 그래서 그래, 너는 순혈이고 시종순의 아들이고 또 문혁대 박해도 받았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너 그동안 일하는 거 보니까 똘똘한데 그래 너 해봐라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그때는 지금처럼 황제 권력을 탐하는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말 아끼고 양순하고 온건한 듯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포지셔닝을 취해서 그 자리까지 간 거죠. 일단 자리를 장악하고 나서는 공산당이 누군가 이념을 정리를 하고 통제와 지도력을 강화할 그런 지도자가 필요로 하다. 이거를 잘 알죠. 또한 공산당원들의 태반, 90%가 말하자면 뇌물 아니면은 부패에 찌들어 있다. 이 약점을 잘 알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황제로 등극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돌연변이 공산 전체주의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다. 그러면 이거는 석유가스 마피아가 한 손에 십자가, 다른 한 손에 그러니까 러시아 종교, 다른 한 손에 도끼. 이건 이제 내부 참혹한 테러, 살인이죠. 를 들고 그 다음에 가끔 발작을 일으켜서 바깥에 가끔씩 전쟁 벌이는 이게 이제 러시아의 그 변형 전체주의의 모습이죠. 중국의 변형 전체주의는요. 세계 제조업 1번지를 생업으로 하면서 그걸 하면서 국민에 대한 디지털 감시 체계에 바탕을 한 무지막지한 감통세 처진 감시 통제 세뇌 처벌 진압 체제를 만들었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엎어버리겠다. 그런 군사지정학적 도발을 계속 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된 거고요. 북한 같으면은 비즈니스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 미사일 도발 대행업을 하면서 안으로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말하자면 신정도 아니에요. 신성 독재죠. 신의 가문이 인세에 강림하셔서 조선민족을 다스리시는 신성 독재를 하는 그런 모델이죠. 즉 이런 식으로 전체주의 체제는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오락가락 시계추 증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때 시계추라는 건 뭐냐면 개방과 탄압 사이의 오락가락입니다. 개방 좀 밀다가 다시 사이클이 탄압으로 들어왔다가 또 개방 밀다가 또 사이클이 탄압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주르륵 서로 연결되는 로직인데요. 한 7단계의 로직입니다. 좀 복잡한 로직이죠. 우선 첫째, 중국 공산당은 레닌주의 조직입니다. 이 레니니스트 오가니제이션, 레닌주의 조직이 뭐냐? 예를 들면 민주집중제. 레닌은 언어를 기막히게 강간을 하죠. 민주집중제는 민주주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명하복입니다. 그러니까 최강의 엘리트들이 자기들을 지도부라고 자임을 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쫙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뱅가드 조직이죠. 그러니까 국가 혁명을 위한, 그래서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고 불리는 자기들의 독재를 위한 조직이에요. 따라서 권력 독점을 생명으로 삼죠. 따라서 다른 정당과 달리, 우리가 자유공화국에서 보는 정당과 달리 레닌주의 조직은 국가보다 상위에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중국 같으면은 중국의 PLA, 인민해방군은 중국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이 국가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레닌주의 조직에서는. 왜냐하면 국가를 엔지니어링하고 국가를 장악하고 국가의 오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레닌주의 조직이 해체되면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거죠. 오너가 사라진 거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따라서 이런 조직은 굉장히 강력하죠. 직장까지 전부 세포가 다 조직되니까. 레닌주의 조직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일사불란합니다. 그러나 경직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고 얼어붙어 가지고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이렇게 눈빛 주고받고 여기에 들어가는 코스트가 무지막지합니다. 경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브리틀하다 그러는데 이 브리틀하다는 건 뭐냐면 경도는 높은데 강도가 낮은 유리 같은 성격이죠. 예를 들어서요.
강철로 만든 칼로 유리창 위에다가 아무리 거도 유리에는 흠이 안 생깁니다. 그죠? 그러나 강철로 만든 쇠구슬로 유리를 땅 치면은 유리는 깨집니다. 즉 강도는 높은데 강도는 낮죠. 유리가.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죠. 경도는 다이아몬드가 최고죠. 그러나 망치로 다이아몬드 퍽 치면 다이아몬드 깨지죠. 이거 뭐 제 말씀 듣고 또 실험해 본다고 또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가지고 망치로 두들기지 마십시오. 실험 안 하셔도 고증합니다. 그런 일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레닌주의 조직이 장악을 하고 있는 공산체제가 먹고 살림을 위해서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개방을 하게 되면 당 바깥에서 당이 제어하지 않는 독립적 private wealth, 독립적 민부가 축적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독립적 민부가 뭐 쌀가마 한 대가마다 뭐 예를 들면 뭐 의복이 한 20벌이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독립적 민부가 당 밖에 어마무시하게 커져가지고 국영기업, 당이 운영하는 당형기업, 군이 운영하면 군형기업보다 더 커져. 그럼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 돈이 있는 곳에 파워가 몰리는데. 따라서 독립적 민부의 축적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면 이 당이 몸살을 앓기 시작해요. 그리고 독립적 민부를 자기들의 조직의 권력 독점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까닭에 부동산에 쏠려 있는 중국의 인민들은 다른 부축적 수단이 없어요. 부동산 외에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민부를 다 태워버려라. 독립적 민부의 수준을 그 규모의 사이즈를 낮춰라. 이렇게 계산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까닭에. 그래서 저 3홍선 3 Red Line 같은 무지막지한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도 대책이라기보다 부동산을 경착륙시키는 거죠. 그냥 크래시 시키는 거죠. 대책이 나온 것도 그러한 정책이 나오는 것도 바로 독립적 민부에 대한 적개심, 개방에 대한 적개심, 개방에 대한 탄압. 그리고 이제 이 권력 독점이 약화되는 방향, 즉 개혁이 어느 정도, 개혁 개방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게 체제가 그냥 스르륵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이제 7번째 명제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국가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황제가 있는데 황제 위에 시계추가 가는 거예요. 시계추가 이렇게. 그래서 개방 갔다가 탄압했다가 개방 갔다 탄압했다. 근데 시계추가 이만해. 끈은 깐닥깐닥하고 끈 끊어지면 황제고 당이고 다 대가리 깨져서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모클레스의 검 같은 거를 생각나게 하죠. 다모클레스의 검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왕이 되셔서 왕인데 얼마나 참 그 인생이 편안하시고 참 즐거우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임마. 왕이란 자리가 머리 위에 칼이 거꾸로 칼날이 딱 있는데 그 칼날이 가난 실에 매여져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몰라 이 자리가 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에 비유하자면 중국 공산당과 그 공산당을 지배하는 시황제의 머리 위에는 거대한 시계추가 뭐 한 5톤, 10톤 나가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이 시계추가 왼쪽 가면 탄압, 뭐 개방이고 오른쪽 가면 이쪽 가면은 탄압이고 개방 갔다 탄압 갔다 개방 갔다 탄압 갔다 이런 거예요. 따라서 이게 시진핑이냐 아니냐 뭐 시진핑이냐 뭐 예를 리진핑이냐 뭐 등진핑이냐 이런 걸 떠나서 후진핑이냐를 떠나서 이게 본질이다. 이 체제 개방에 나선 변형 공산주의 체제 개방에 나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처해 있는 기본적 형세가 이거다. 언제부터? 등소평 때부터. 등소평 때부터. 그래서 이것도 착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등소평은 제대로 개혁 개방했는데 그 다음 것들이 개겼다? 아닙니다. 등소평 때 이 코스를 택한 거예요. 공산당 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방한다. 그러면 개방과 탄압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패와
말하자면 뇌물과 이런 것이 쌓일 수밖에 없고 사회가 기형적으로 뒤틀릴 수밖에 없어요. 장점이는 제대로 개혁 개방했는데 그 다음 것들이 개겼다? 천만에요. 지금 중국의 무시무시한 디지털 감시 통제 체제의 시작점이 장점인입니다. 장점인 때 인터넷 접속 차단하는 만리 방화벽 다 만들었고요. 장점인 때 그 장갑차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보안 경찰 강화했고요. 다 장점이니 때 저기 뭐 아마 장기 적출 파룬공 탄압 장기 적출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거 시작됐고요. 뭐 장점인 때 아무튼 그런 모든 굵직한 악들은 다 시작했어요. 후진타오는 제대로 개혁 개방했는데 시진핑이 개겼다? 저것도 말짱 꽝이죠. 기본적으로 공산당 절대 권력이 영속한다라는 걸 전제로 한 개방이에요. 따라서 개방에서 축적돼가는 여러 변화, 특히 독립적 민부의 축적, 이런 것들이 어느 선을 넘으면, 그래서 공산당 절대 권력이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 무지막지한 탄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탄압이 이번에 번져가지고 간첩방지법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전부터 올해 들어서 이제 각 기업에 전부 당세포 조직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래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제 둘이야. 당세포 조직은 당에 제대로 보고해야 돼. 기업 전체 그 경영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모니터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경영대표이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대표이사, 경영대표이사 이런 체제가 됐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미국계 기업들 그 요번에 그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전부 공안에서 들어가서 전부 압수수색했잖아요. 압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계 기업에서 특히 그게 무슨 이제 시장조사 회사, 뭐 기업조사 회사 이런 건데 그걸 이제 간첩행위랑 관계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압색을 한 건데 그 미국계 기업에서 야,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비즈니스 하냐?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러니까 아니 이건 정상적인 거야. 별일 없을 거야. 하고 또 발을 뒤로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신분열 상태인 거예요. 개방을 갖다가 탄압을 갖다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반발을 일으키니까 아니 우리 탄압 아니야. 또 개방 흉내 냈다가 또 탄압 갔다가 또 반발하면 또 우리 탄압 아니야. 개방이야. 개방하면서 또 개방으로 갔다가 이게 완전히 정신분열 광인의 행태랑 똑같아요. 지금 상태가. 그럼 왜 이렇게 됐냐? 공산당 절대 권력, 레닌주의 조직인 공산당 절대 권력을 유지하면서 개방을 한다라고는 그 구도거든요. 절대로 정치적 자유화 안 한다. 중국에요. 중국 찬양하시는 분들 하나만 물어볼게요. 더불어 중국당 사람들한테. 중국에 노조 있습니까? 노조 없어요. 불법이에요. 두 번째 물어볼게요. 중국에 선거 있습니까? 선거 없어요. 노조가 없고 선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소득이 10,000몇천 달러라는데. 즉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자유화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권력이 절대화되고 부패가 절대화되고 비효율이 절대화되겠죠. 당연하죠. 체크앤밸런스가 없는데, 견제와 균형이 없는데. 그러니까 공산당의 절대적 권력 독점을 단 1mm도 양보를 안 한 거예요. 안 물러선 거예요, 쟤들이. 그 상태에서 개방하고 그 상태에서 세계 제조업 1번지 된 거예요. 또 미국과 서방이 그걸 그렇게 키워줬고, 그러니까 시대의 그 잘못을 범한 거죠. 그럼 이런 방식, 공산당 절대 권력을 단 1mm도 안 물러서면서 개방만 가겠다는 방식 언제 결정됐는데 1989년 6월 천안문 학살에서 결정된 겁니다. 모택동이 죽은 1976년에서 천안문 학살까지 한 12년 동안요. 중국 저변에서 자유화를 향한 그런 흐름이 쫙 이어졌어요. 지식인들과 예술가들 또 여러 식자들이 쭉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천안문 시위로 튀어나온 거거든. 그걸 그냥 탱크로 한 2만 명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결정된 거예요. 등소평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등소평이나 장점이나 후진타오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저 시진핑이가 저 이상한 짓 한다. 그거 전혀 천박한 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엉터리다. 아니다. 시진핑은 등소평 장점인 후진타오의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 자유화는 단 요만큼도 없이
그 감시, 통제, 세뇌, 처벌, 진압, 감통, 세처진 시스템 유지 더 강화하면서 경제만 성장시킨다라는 기묘한 칵테일. 이 칵테일이 빚어낸 모순과 문제, 부패, 비효율, 거기다가 공산당 통제 자꾸 벗어나려는 그런 그 민부의 축적, 이 상태에서 시진핑 보고 해결사로 불러들인 거라고. 공산당이. 그러니까 시진핑이야말로 등소평의 말하자면 증손자요, 장점인의 손자요, 후진타오의 아들입니다. 그 유전자가 같은 거예요. 그 유전자는 언제 확정됐냐? 1989년 천안문 피바다에서 확정된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참 좋아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커트킨 교수, 오늘 한 4꼭지 그 양반 걸 좀 길게 보겠습니다. 뭐 코를 좀 가끔 후비네 이 양반이. 근데 뭐 그러나 뭐 저기 뭐 감기가 걸렸겠죠.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Eventually you get some village elections. They're gone now for the obvious reason that they threaten the communist monopoly. And so all the time I've been watching saying, how far can this go before the Communist Party leadership begins to feel that it threatens their monopoly? Because accumulation of wealth, independent private wealth, is the accumulation of power. And so ipso facto, even if you don't adhere to the Leninist ideology about the base and the superstructure, even if you're just pragmatically driven, nonetheless, people with a lot of money have a lot of power, and they could ipso facto threaten the communist monopoly. So at some point, I'm thinking they're going to need to crack down on the private sector again, because they're going to feel that it's threatening their Communist Party monopoly over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public sphere. 네,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공산당은 이 절대 권력 체제이기 때문에 이 민부가 축적하고 민간 기업이 약진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굉장히 위협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국진 민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영기업을 띄우고 민간 기업을 억제하겠다. 디디 출신 같은 거 외국에 등록하지 못하게 만들고, 알리바바 상장 못하게 만들고, 알리바바 경영권 뺏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일들이에요, 전부.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이번에 손 쓸라 그러다가 어마뜨거라 그러고, 아니 우리는 기업에 대해서 친화적이에요. 그것도 뒤로 빼고, 또 한국 광동에 있는 LG 공장 탁 가서 한국이랑 잘 지내고 우리가 한국 기업 잘 대해 줄게요. 이 또 올리브 가지고 쓱 흔들고, 그건 다 기본적인 쇼고, 본질은 뭐냐? 얘들의 본심은 민간 기업과 민부가 성장해 나와서 공산당 독재 권력을, 절대 독점 권력을 건드리면 참지 않겠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자, 다음 꼭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